정치권에서 일어난 일을 명쾌하게 해석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정치구구단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원희룡 지사에 대해서 계란을 던지고 폭행을 휘두른 사건, 조금 전에 제가 영상으로 봤습니다. 이제 영상을 좀 그만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충격적인 화면인데요. 최 교수님 어제 다 뉴스로 보셨겠는데 어떤 생각이 아까도 드셨습니까? 계속 봤는데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아까 저 영상을 왜 저렇게 많이 보여주나 이 생각 솔직히 방금 전에 했는데 이러한 일들이 좀 잦은 것 같아요. 김성태 원내대표의 그 테러가 있은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아주 극소수의 이제 아주 몰지각하고 왜곡된 사람들의 일탈된 행동이면 틀림없는데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점점 이제 극단화되고 있다. 그런 하나의 반증이라고 할까, 방증이라고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점점 여러 면에서 뭐 안보도 그렇고 경제 분야, 사회 분야, 민생, 복지 분야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어떤 갈등들, 대립들 이런 것들을 뭔가 사회적으로 원활하게 절충해 나가는 어떤 사회적 기제에 대한 토론 같은 게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아까 그 영상과 그 일과 원희룡 이제 후보가 더 테러당한 것과 김성태 원내대표의 그 최근의 1년의 일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김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매년 민주주의 지수라는 걸 발표를 하거든요. 민주주의 지수. 예. 2017년도는 우리가 10점 만점에 8점이었습니다.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속한다고 돼 있고요. 그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선거 절차 및 다원성이라는 항목에서 대한민국이 9.17점, 10점 만점에 굉장히 높은 숫자예요. 이 정도면은 정말 우리가 민주주의를 잘 이뤘다라고 자부할 만한 것인데 이렇게 정치를 향해서 뭐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테러라든지 폭행을 한다는 것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오히려 저거는 민주주의 파괴범이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어렵게 싸우는 민주주의를 순간적으로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한 사고 방식인 것이죠. 예. 근데 저는 저걸 보면서 두 가지를 보고 놀랐는데요. 하나는 원희룡 지사가 대처하는 방식이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전혀 요동 없이 이렇게 지키면서 그 부분에 침착성을 보여줬다는 거 하고요. 그 옆에 앉았었던 문대림 후보가 번쩍 일어나가지고 그걸 예. 막는 모습을 보면서 그 두 후보가 서로 경쟁 관계지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아주 굉장히 그 화면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원희룡 지사가 무소속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집권당을 포함해서 제1야당이 저 폭행에 관련돼서 공식적 논평이 안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거는 잘못된 거다.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어떠한 경우도 이거는 뭐 여야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서 테러는 이거는 민주주의에 아주 훼손을 시키는 파괴범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절대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저는 물론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주는 경종의 의미라서도 법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니까 사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무소속 후보가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최근 들어서 이런 일이 심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법도 한데 생각해보면 2006년인가요? 그 당시에도 지방선거 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른바 면도칼 테러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6년도였죠. 예. 그러니까 자신의 목소리와 의견, 요구를 정치인들에게 합법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이 바로 투표 행위고 그게 선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자꾸 극단적으로 이런 폭력적인 수단까지 써야 하는 건지. 아마 우리 정치권의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여야의 그 대립이라는 게 어제도 뭐 이제 가까스로 합의가 됐잖아요. 뭐 의원 사직서 처리 등 뭐 드루킹 특검법 이런 것들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그 42일이나 걸렸는데 사실 별것도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뭐 아직 완전히 합의된 것도 아니에요. 사실 구두로 합의했던 거이기 때문에 모든 사안에 대해서 여야가 항상 극단적으로 대립하니까 어떤 중간지대 같은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러한 극단적인 방법 그리고 비정상적인 방법 게다가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인식들이 일각에서 싹트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도 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민주주의 제도를 발전시켜야 되고 제도화를 통해서 한국 사회가 보다 민주주의가 공고화돼야 되는데 절차적 민주주의는 완성된 것 같긴 한데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내용이랄지 어떤 공고화랄지 이런 것들은 전혀 지금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아까 이제
우리 김 교수께서 잘 그 통계 수치로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치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일말의 책임을 넘어서 상당한 책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가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게 제주국 해군 기지 그거 얼마나 저기 갈등이 심했어요. 강정마을 말이죠. 그 부분도 결국 나중에 잘 이제 해결이 됐잖아요. 그때도 굉장히 제주도민들이 갈등을 겪고 양쪽으로 갈라지고 그랬는데 어떤 조금 다른 얘기는 합니다만 이 국책 사업을 둘러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얼마 안 된 일입니다만 그 영남 지방에서 그 공항 문제, 김해공항을 좀 확장하는 문제 가지고 가덕도에 두느냐, 밀양에 두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또 한창 그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다면 이런 것들을 뭔가 해결할 그러한 어떤 그 제도적인 해법 이런 걸 고민할 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 국책 사업에 관련돼서요. 어제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 제주 제2공항 반대 성산업 대책위원회에서도 안타깝다. 절대 폭력은 안 된다. 그런 입장을 발표를 했고요.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당 차원에서의 논평은 안 나오고 원희룡 후보와 경쟁하는 다른 후보 진영에서는 다 논평을 내놓았더라고요. 중앙당 차원은 아니라는 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지방선거와 관련된 소식, 제주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경기도지사 선거와 관련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정치인이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죠. 지난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하면서 인지도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이 가족 문제가 예전에도 문제가 됐었는데 이른바 욕설 음성 파일, 이 욕설 음성 파일을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 측에서 정치 쟁점화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전 시장이 자신의 친형과 형수께 한 충격적 폭언이 담긴 음성 파일을 이틀 전에 들었습니다. 정말 이 전 시장의 육성이 맞나 의심이 갔습니다. 친형과 형수에게 차마 옮기기도 힘든 욕설을 아무 거리낌 없이 뱉어낸 이 전 시장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었을까. 저는 이재명 전 시장과는 더 이상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부터 이 전 시장을 공직 후보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음성 파일, 욕설이 담기는 음성 파일 매번 선거 때마다 자꾸 반복돼서 다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남경필 후보가 새로운 내용도 아닌데 저걸 또 이렇게 정치 쟁점화하고 상대 후보로도 인정하지 않겠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후보 바꿔라 이런 요구까지 했어요. 실은 큰 틀 속에서 보는 조금 전에 얘기한 남 지사의 얘기는 두 가지 면에서 조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후보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건 본인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기억나십니까? 2007년도 대통령 선거 1차 TV 토론 때 당시 정동영 후보가 나와서 이명박 후보를 향해서 후보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 속에서 본인이 뭐 후보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말은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고요. 지난 대선 때도 뭐 그런 일은 있지 않았습니까? 많았었죠. 안철수 후보가 홍준표 후보 그렇습니다. 이른바 그 발정제 이야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뭐 상대하지 않겠다. 얼굴을 보지 않고 질문하겠다. 뭐 이렇게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선거라는 근본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적절치는 않다고 봅니다. 다 또 더 나가서 무조건 하여튼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이걸 어떻게 합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자꾸만 이걸 정치 쟁점화 시키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게 자꾸만 본질이 훼손될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쾌하게 자기 입장을 좀 다시 한번 그게 뭐 이권과 개입한 거를 막으려는 과정 속에서 형님한테 그러한 부분 속에서 얘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자초지종을 넘어서서 국민들은 실은 알 권리가 있어요. 유권자는 후보자의 모든 것을 알아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도덕성이라는 문제는 전문성이라든지 능력보다도 도덕성이 없는데 어떻게 도정을 끌고 갈 수 있느냐라는 그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상황이 아니라고
문제라고 보고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 문제와 관련돼서 자기가 마음의 결정을 저는 내려야 될 거라고 좀 봅니다. 예, 지금 김영준 교수님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제 SNS에 이재명 후보가 올린 글을 봤어요. 상당히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그 자초 지정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미 뭐 여러 차례 문제가 됐던 거기 때문에 다 자신이 그 설명을 했고 그 형님과 이제 형님도 그 문제가 된 형님도 이제 이 세상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당시에 형님이 어머니를 향해서 있을 수 없는 표현을 썼고 옆에서 지켜보던 형수도 그것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거기에 같이 동조를 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이라고 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드린다. 앞으로는 그런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런 슬픈 가족사를 정치 쟁점화하고 일부 팩트를 왜곡해 가면서까지 주장한 남경필 후보 측에 대해서는 이번 주말까지 시간을 주겠다. 이번 주말까지 시간을 주되 이번 주말까지 그 주장을 거둬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이재명 후보 측은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일단 남경필 지사 후보가 경기도지사가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뭔가 자꾸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민주당에게 선거 환경이 유리하게 지금 굴러가고 있으니까 뭔가 국면을 바꾸려고 이제 이러한 것을 쟁점화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벌써 오래전에 나온 얘기예요. 2014년도 4년 전 선거에도 나온 얘기고 그 이후에도 계속 얘기가 많이 이제 회자됐던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이제 그저께 들었다. 아까 표현을 보니까 그저께 들었는데 있을 수 없다. 국민의 알 권리천, 뭐 검증천이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궁색해 보인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네거티브 안 하겠다고 얘기했었어요. 이런 거야말로 전형적인 아주 부정적 의미의 네거티브입니다. 원래 검증이라는 건 뭐 네거티브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선거 전략이기도 하고 포지티브 선거 전략도 있고 네거티브 선거 전략도 있는 법이긴 한데 저런 식으로 어떤 그 상대방 후보의 가정사 그리고 오랫동안 회자돼 왔던 거 여러 번 해명도 했던 거 그리고 그걸 다시 들어보니까 도저히 문제가 있어서 후보로 인정 안 하겠다라는 거는 남경필 후보답지 않다. 남경필 후보는 그야말로 한국당에 있으면서 과거 새누리당 한나라당 때도 남원정이라고 해서 상당히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의 몫을 냈던 분이거든요. 근데 선거에서 상당히 불리해진다고 해서 저런 모습으로 쟁점화시켜서 뭔가 지지를 결집하려 한다면 저는 선거 전략으로도 그렇고 남경필 후보가 쌓아왔던 여러 가지 이미지로 볼 때도 맞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저렇게 사실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뱉어버리고 나면은 그 선거 과정 내내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앞으로 경기도 지역에서도 뭐 후보 간의 토론회도 있고 그때 또 맞닥뜨려야 할 텐데 이미 상대 후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다음에 어떻게 처신할까 상당히 고민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최 교수님 말씀에 조금 다른 입장을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저렇게 이재명 후보가 아주 굉장히 용기 있게 자기 입장을 얘기했다면 저는 토론회에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남경필 후보랑 결국은 치열하게 한 번 정도는 논쟁을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SNS 통해서 얘기했다 한다고 그러지만 많은 사람은 잘 몰라요. 지금 저 얘기가 뭐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살아있고 선거가 활력을 가지면서 오히려 이게 한 번 걸러내야지 선거 끝나고 나서도 이제는 모든 걸 잊고 새롭게 그 당선된 사람이 끌고 갈 수 있는 것이지 저걸 찝찝하게 놔둔 상태에서 서로 공방만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이재명 후보가 토론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 이번에도 토론회 참여를 기피했거든요.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러느냐고 논쟁이 될 요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뭐 자신이 아주 장문의 글을 써서 자기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다면 저는 언론 특히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를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토론회 불참 그건 아마 경제적 언론인의 뭐 여기서 마련한 토론회인데 아마 질문 내용이 편파적이다라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 주장하면서 그 토론회에 좀 불참했던 것 같고 일정상의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 좀 다른 방송사들 뭐 KBS나 JTBC는 어제 뉴스나 보도자료 통해서 수도권 지역의 시도지사 후보들 초청 토론회를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거기에는 참여를 할 것 같고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남경필 후보 또 이재명 후보 다른 뭐 경기도지사 후보들도
이 자리에 초대를 해서 경기도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과 비전을 듣는 그런 순서를 꼭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말이죠. 김영준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난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 또 4년 전에 성남시장 후보 경선 과정 본선 과정에서 이미 이 문제가 계속해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한번 다시 되살려드리는 차원에서 당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마음의 병을 앓고 계신 우리 형님께서 시정에 개입할 때 그걸 막다가 우리 집안에 싸움이 났습니다. 형님이 어머니에게 욕을 하고 폐륜을 하고 어머니를 폭행했습니다. 병원에 가신 어머니를 보고 제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때문에 제가 형님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녹음되어서 온 국민이 들었습니다. 제가 참았어야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우리가 남경필 후보라고 완벽하느냐? 남경필 후보도 이미 아들 문제 때문에 여러 차례 국민들에게 사과를 한 적이 있느냐, 사과를 한 적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있다. 그런데 남경필 후보 측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맞대응하겠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남경필 후보 사실 시청자 여러분께 저희가 이미 2차례 다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들의 군 시절 성추행 의혹 또 마약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2차례나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였었죠. 잘못을 저지른 아들을 대신해 회초리를 맞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에 아들을 보낸 아버지로서 모든 것은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잘못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문제로 피해를 입은 병사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드님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2번째인데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도지사로서 경기도민들과 국민들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또 일어나도록 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로서 또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조금 전에 최 교수님은 네거티브와 검증 조금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남경필 후보가 과거에 저렇게 사과했던 장면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과연 저 문제를 계속해서 정치 쟁점화한다면 다른 후보 진영에서 그것이 정당한 검증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질의 영역에 관한 검증이 되는 것인지 그도 아니면 단순한 네거티브인지 두 분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특히 저 부분은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저건 검증의 차원을 넘는 것 같아요. 아주 예민하고 고통스러운 가족 간의 문제입니다. 이 검증 네거티브라는 건요. 설령 약간 사적인 영역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냐의 문제,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이득을 어떻게 취했느냐 문제 이런 쪽으로 할 때 사적인 부분을 검증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게 네거티브인 것이지 아들 문제 저렇게 사과를 절절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시장 아까도 그 화면에 봤습니다만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본인도 잘못했다고 얘기했고 본인이 아마 그때 이성을 상실했겠죠. 근데 이걸 4년 전에 얘기 나왔고 본인이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얘기했고 그렇게 사과했는데 이걸 또 상대방 후보가 꺼낸다. 오죽 지금 이 선거가 중앙정치 이슈에 다 가려가지고 말이죠. 지방정치 이슈가 거의 없어요 지금. 예. 아까 말한 제2공항 문제 저기 제주도 그게 어떻게 보면 그 테러 때문에 중앙정치 이슈 떠오른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저런 게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도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못된 네거티브예요. 저는 검증이 아닙니다. 예. 김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거티브라는 거는 진실이 왜곡되고 가짜 뉴스를 통해서 상대방의 흠집을 낼 때 네거티브인 거고요. 검증은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는 검증이라고 봅니다. 1984년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에 먼데일 후보하고 미국의 레이간 대통령하고 토론을 했는데 먼데일 후보가 집요하게 레이간 대통령이 너 나이가 많아서 어렵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레이간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시 대통령이 나는 당신이 나이가 어려서 경험이 없다는 얘기를 지적하지 않겠다. 그 한마디로 모든 토론회는 끝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각자 나름대로의 흠결은 다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뭐 수신지 못하는 사람, 제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직에 나올 수 있느냐라는 가지고 이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서로가 조금씩 다 어느 정도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성숙한 유권자가 판단을 하는 부분인데 그 도를 넘어서서 지나치게 네거티브로 흐른다든지 아니면 검정을 토대로 해서 네거티브로 가는 거 이거는 유권자들이 결코 바람직하게 보지 않는다라는 걸 좀 크게 인식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두 분 교수님 말씀을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특히 각 후보 진영에서도 명심해야 될 말씀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모두 12곳에서 치러지게 되는데 서울 노원병, 서울 송파을, 서울에서도 이렇게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요. 노원병 지역 민주당에서는 전 구청장을 지냈던 김성환 전 구청장을 후보로 확정을 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가장 마지막은 아니군요. 어제 노원병 지역의 후보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공천을 확정한 후보 가만히 여러분 보시면은 전에 다른 어떤 후보 진영에서 일했던 사람이구나. 왜 자유한국당에 갔지?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보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정치를 바라는 국민을 대변하고자 중도와 새 정치를 표방하는 곳에서 5년간 나름의 정치 활동을 해왔습니다. 새 정치의 구호를 외친다고 새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이미 증명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론 하에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저는 대한민국 보수의 큰집인 자유한국당에서 중도 성향의 국민까지 아우르며 대중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신보수의 시대를 새롭게 여는 데 미랄이 되고자 합니다. 강현재 변호사 혹시 두 분 잘 아십니까? 뭐 잘은 모른다고 여러 번 얘기도 많이 해봤고 예. 많이 마주치고 뭐 대화도 많이 나눠봤어요. 가령 뭐 텔레비전 시사 프로그램에 그때도 패널로도 좀 나오고 그래서 제가 저 보도를 접하면서 깜짝 놀란 게 제가 아는 강현재 변호사는 굉장히 좀 굳이 따지면 상당히 진보적 성향이었거든요. 예. 굉장히 보수에 대해서 비판적이었고 저하고 대화 나눌 때 그런 얘기도 많이 나눴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다른 당도 아니고 한국당 후보로 나왔다. 물론 그런 분이 한국당 후보로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제가 아는 이미지가 많이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당 지난 대선 네. 때인가요? 네. 지난 대선 때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돕지 않았습니까? 도왔죠. TV 토론 대선 부단장을 했었죠. 했고. 아, TV 토론 네. 부단장까지 예, 했습니까? 했었습니다. 네. 예. 김현진 교수님. 저는 뭐 만나본 적은 없는데 하나 2012년에 우리 강현재 변호사가 청년당 대변인을 맡았고 예. 그리고 비례대표에서 후보 1번이었다는 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지금 자막이 나가니까 20대 2016년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2012년, 2016년, 2018년 약 6년 사이에 당을 3번 바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약간 의아하다. 왜냐하면 물론 뭐 자신의 신념과 비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뭐 얼마든지 자유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의아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저렇게 자신의 소신과 신념이 자주 바뀔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 속에서 한번 이제 문제 제기를 좀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도 성향은 이념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보니까 어저께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보수를 통해서 중도 성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에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보면은 뭐 누구누구 키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붙잖아요.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안철수 후보 지역군 노원병에 안철수 후보 키즈를 공천한 거 이걸 일종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문제인데 너무 정치를 이런 식으로 전략적인 공학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한다는 것은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그러한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전 대선 후보 지금은 바른미래당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이 아직 서울 노원병 지역의 후보를 확정하지를 않았어요. 어쨌든 간에 이준석 정치인이 상당히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는데 또 이준석 씨는 공교롭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그 이전엔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죠.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꿀 때 그쪽 비대위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박근혜 퀴즈로 불립니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서울 노원병 지역 예비 후보에게 강현재 변호사가 자유한국당 후보로 공천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언론은 뭐 그런 구도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이번 선거는 보면 결국 상계동에 살았던 사람과 또다시 상계동에 날아오는 사람 간의 구도거든요. 자유한국당 쪽에서 언급되던 다 고사하셨다고 하니까 급하게 빼낸 카드라는 건 누가 봐도 자명합니다. 당연히 그 후보도 여러 뭐 의지를 갖고 출마하겠지만은 지금 이런 구도화에서는 우리 당 서울시장 후보를 사실상 뭐 조롱하기 위한 공천이 아니냐, 우리가 예전에 매겼던 소리 말하는 저격 공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건 제가 뭐 따로 길게 말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SNS 글은 SNS 글대로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원래부터가 쉬운 선거가 아닙니다. 이 지역구가.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좀 결정되어가지고 선거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준석 예비 후보가 결과적으로 자유한국당의 공천은 안철수 후보를 조롱하기 위한 공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박근혜 키즈인 이준석 후보는 바른미래당 후보로 나왔고 이른바 지금 안철수 키즈라고 얘기하는 강현재 변호사는 또 한국당 후보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유권자들이 보기에 참 정치가 희화화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바로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굳이 이 노원병 지역에 바로 안철수 후보의 도왔던 그 강 변호사를 왜 굳이 여기가 공천하냐 그런 내용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너무 지나치게 선거공학적이다 이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 노원병 지역의 다른 후보들도 어떤 현안이 생기거나 그러면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꼭 그 입장들을 전해드리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